우리나라는 농업은 쌀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춰져 있어요. 모든 걸 만들었죠. 그랬는데 국민들이 갑자기 쌀을 먹지 않아요. 농진청에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을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식량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또 농가의 그 소득 문제 같은 거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우리나라 미래의 식량 안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농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오늘 농업계 아이돌 우리 남재작 소장님을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쌀,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쌀 이야기를 했는데 쌀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음 시간으로 뭔가 중요한 사항을 넘기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뿌리를 이렇게 뽑는, 피를 뽑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박멸을 절대 안 좋습니다. 이게 독불장군 이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뿌리를 뽑지는 않고 우리가 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편견이나 꼭 알아야 될 지식들, 여러 가지 스토리들, 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런 걸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이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나오는 댓글 1등 저 외우고 있어요. 쌀은 대한민국, 쌀은 이 한반도가 기원이야. 자꾸 왜 다른 데서 기원이라고 그래?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댓글을 벌써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쭉 나온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반도가 이 쌀의 기원이다. 밥심으로 사는 민족, 이게 괜히 나왔겠냐. 우리가 쌀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초반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셨죠? 네. 이게 지금 위험하네요. 그죠? 겁내지 마시고. 네. 네, 이게 저도 그 댓글 보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또 찾아보고 또 학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책에 있는 내용들도 육종학자가 쓴 것도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자. 오늘이 하필 그날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질문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대개는 그 벼의 원산지가 한반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벼 농사의 기원이 한반도냐 쌀 재배를 제대로 한 곳이 한반도다. 벼의 원산지가 그 벼라는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 거다. 원산지.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벼의 원산지가 한반도냐는 얘기는 이거는 대체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은 어떤 식물이 원산지라는 거는 종의 다양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비슷한 놈들이 막 널려 있는. 그렇게 원산지로 갈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국 예를 들면 콩을 예를 들면 대두를 예를 들면 미국에 심는 품종은 몇 개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상업적으로 심는 거니까. 몇 개 안 될 거. 미국은 원산지가 아니잖아요. 단순하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이제 한반도로 혹은 만두 쪽으로 가면은 점점 이게 대두의 다양성이 높아져요. 야생종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럼 여기가 원산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니면 봤을 때 벼의 원산지는 대체로 보면은 뭐 인도의 어디나 아니면 중국의 양쯔강 뭐 어디다 이런 논쟁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벼는 대충 그쪽이 원산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벼농사가 한반도에서 기원을 했느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쌀농사 지었어. 이게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청주시에 있는 소롤이라는 곳이 소롤이. 있잖아요. 몇 년이라고 그러더라? 이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때가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발견됐냐로 그때가 뭐 오송과학단지를 개발하기 전에 그 발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자체는 보면은 1997년에 과학단지 조성 때 발견됐고 그때 증거 있잖아요. 그 증거를 첫 번째 할 때 보면은 지층을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유물이 출토가 되면은 유물로 기준으로 하고 일단은 그 유물을 들어있는 지층을 보고 지층을 조사를 해가 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12,000년 전이다. 그럼 이 유물도 12,000년 전이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이 붙였을 테니까. 근데 벽실을 발견한 분들이 유물 조사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지층을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2,000년쯤 됐더라. 13,000년쯤. 그러니까 이 벽실도 그렇게 됐을 거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이게 벼농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전에는 뭐 7,000년 전, 뭐 중국 대충 8,000년 전 뭐 이랬는데. 본격적인 농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벼라는 작물들이 아니면 밀도 비슷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자연적으로 자라는 작물들은 가을이 되면은 씨앗을 쉽게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려야 이제 번식을 하니까요. 근데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들은 그냥 둬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물의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밀 같은 경우는 대개 한 6,000년쯤 전에 변이가 일어나서 이 씨앗이 안 떨어지는 게 발견됐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죠.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옮겨 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 이전에는 그럼 이게 그 보통 15,000년 정도가 신석기 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전은 이제 구석기 시대로 보고 있고, 이 15,000년쯤에 거의 뭐 신석기 거의 아주 초반에 그럼 이제 이게 발견된 이거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15,000년 전에 시작됐고, 뭐 시절마다 이제 약간씩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런데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기원이다. 왜냐하면 야, 이게 나온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논쟁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시료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니들 지층만 분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위에 지층에 보니까 비닐이 나왔더라. 그냥 시력 오염됐다.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벽시도 분석해보자 하니까 벽시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12,000년께 맞다 됐죠. 그러면 또 그 12,000년 전께 맞으면은 그럼 이게 벼농사의 증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벼농사의 증거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훑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단면이 약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떤 분 발견했다,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모호했죠. 약간 모호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특징이, 이게 야생벼냐, 순화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야생이라는 건 달 떨어지는 여기 벼가 있었던 건 맞는데 이게 사람이 재배한 건지 그냥 있다가 그렇죠. 떨어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훑어가지고 먹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그걸 뭐 훑어서 먹는 걸 농사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수렵 채집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그게 재배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쌀이 있었다는 증거는 벼가 있었다는 건 맞죠. 벼가 있은 거 맞죠. 그럼 이걸 철새에 옮겨왔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옮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이론이 결정적으로 이게 지지를 못 받는 게 뭐냐면 12,000년설이 뭐냐면 그 이후로도 그럼 계속 비슷한 어디가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회성으로밖에 지금 안 나타나고. 그게 한 6,000년, 7,000년. 그렇죠. 한 6,000년을 건너뛰고 난 다음에 이제 BC 6,000년쯤에 이제 우리가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벽시가 또 발견되고 그 후로 몇 군데 계속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사람이 이동해 오면서 넣어왔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야생벼를 훑어가지고 와서 그냥 들고 다니다가 흘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벼농사의 기원서를 또 이게 지지를 아직 못 받고 있다. 이게 만약에 지지를 받으려면은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지고 현재의 요 소로리 벽시 하나 가지고는 이 한반도가 쌀농사의 원조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다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 뭐 고대에는 그 벼와 기장이 주로 심었거든요. 그렇죠. 벼는 이 뭡니까 조조, 이 기장 밀렛 같은 조회를 얘기하는데 이쪽 양쯔강 유변에서 많이 유적들이 발견됐고 그럼 이게 밀렛은 약간 좀 위쪽 좀 건조하고 위쪽에, 좀 춥고 건조지역에 이게 주로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유적들이 이쪽 계속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기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여기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대만을 거쳐서 이제 자바섬 같은데 인도네시아로 갔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부터 해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논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더 찾아야 되는군요. 만약 이걸 입증하고 싶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하고 중국도 사올 거 아니에요? 둘 다 벼농사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게 원산지가 어디냐부터 이 두 인도와 중국은 뭐든지 자기들 1등이래요. 자기들이 뭐 다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우타 파라데시라는 지역에서 6,500년 전에 이런 유적지가 발견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중국은 대충 한 7전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인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야, 벼농사는 니들의 걸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야.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나오면서 그럼 이게 벼농사 이거 뭡니까? 다중기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벽시를 가지고 이동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면서 어딘가에서 농사들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몇백 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 말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속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촉발이 되니까 그 시기에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해서 간 게 농업의 시초라고 봐야지. 이걸 뭐 어느 동네가 원조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주에 이제 소로리 그 벽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최소한 벼농사의 다중기원설을 하나 입증한 하나의 뭐든가 뭐 이래 되지 이것만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넘버원 우리가 종주 이게 뭐라 그럽니까 기원설 이렇게 할 주장하기 약하다. 증거가 약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달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벼의 원산지 또는 농사의 최초 벼농사의 시작이 한반도다라고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정도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벼라는 작물은 이렇게 오리
오리자의 속에 속하는 작물이거든요. 오리자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를 따지려 그러면은 오리자 속에 있는 여러 품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리자 속에 있는 종은 23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게 그 아시아벼라고 얘기하죠. 아시아벼라고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되면 자포니카, 인디카 상관없이 이걸 전부 다 오리자 사티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아시아벼라고 부르는군요. 그거를. 그리고 오리자 글로베리마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프리카벼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제 이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벼는 이제 세네갈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제리아 있잖아요. 그쪽 강에서 원산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징이 별로 안 좋아서 거의 재배가 되지 않고 있고 야생벼로 좀 재배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아시아벼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이게 뭐 무어인들이 넘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이제 벼가 재배되기도 하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확산이 다 좋은 건 다 들고 다녔으니까요. 옛날엔 전부 다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퍼져나갔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벼가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이 장립종, 단립종이 구분이 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막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한 기원전 3000년쯤 돼가지고 갑자기 할랭기가 약간 추운 시절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그 자포니카 계열이 추위에 잘 견뎠으니까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나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주력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지역은 이제 장립종, 인디카 타입이 주력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식성도 갈라졌을 것이다. 한번 갈라지고 나면 밥맛 좋은 것만 자기가 계속 찾아 먹으니까 그것만 살아남는 기후대에 맞는 걸 찾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쌀을 구분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가장 긴 쌀이 바스마티라고 있거든요. 인도쌀이죠. 롱그레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뭉쳐지지 않는. 완전 훌훌 날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중립종, 약간 중간 정도. 우리가 먹는 건 대개 단립종이라고 그러죠. 단립종하고 중립종 뭐 요 사이에 있는 품종들을 먹죠.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 중에서도 자포니카 타입이지만 이런 중립종, 약간 긴 쌀에 해당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중립종도 있고. 그래서 롱그레인이지만 또 자포니카처럼 찰기가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형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뭐 소화 잘 된다고 해서 일부러 장립종 또 안남미 사서 드시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볶음밥도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아무래도 찰기가 낮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찰기를 결정하는 것들이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이걸 결정하냐면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아밀로스라는 게 2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밀로스 함량이 20%보다 높으면은 찰기가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한 25%쯤 되면 이제 훌훌 날아다니는 거고요. 이게 점점 낮아져가지고 한 5%쯤 되면은 완전 찹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찹쌀, 쫀득쫀득한 찹쌀 되고 또 우리가 먹는 보통의 쌀은 15에서 한 20% 사이가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는 이 자포니카라고 불리는 쌀입니다. 그래서 쌀은 크게 형태로 보면 한 세 종류지만 수 없는 품종과 그 쌀의 특징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쌀을 구분할 때는 향이 나냐 나지 않느냐. 향미. 향. 그래서 바스마티 같은 것도 향이 약간 우린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향을 잘 못 맡는다는 밥향이라고 그러죠. 잘 못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 사람들은 이걸 또 중요시 하더라고요. 요리를 하거나 할 때. 그 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세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하는 방식. 여기 보면 색깔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현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색깔 없는 것들은 백미라고 하는데 이렇게 깎아내는 정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깎아낸다. 예전에 뭐라고 그러죠? 분도. 분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찐쌀이라고 있거든요. 파보일드 라이스라고 하는데 찐쌀 들어보셨어요? 찐쌀. 옛날에 우리 때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 벼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먹기도 하고. 시골에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어 요즘은 없잖아요. 볼 수 없고.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나라는 또 이게 찐쌀이 여전히 또 중심인데 찐쌀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벼를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 대충 이제 흙기를 씻어낸 다음에 이걸 그 자리에 쪄버리는 거죠. 쪄가지고 이걸 그다음 건조시키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널어 말리는데 그게 왜 좋으냐 하면은 계속 두면은 이제 보관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사기 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한번 쪄버리면 이제 그게 확실하게 이제 고정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양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찌는 과정 속에서 적당히 호화돼서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영양가가 높다. 영양가가 높은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이런 밥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확실히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좀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가 쌀값 논쟁이 있잖아요. 쌀값. 쌀값. 우리나라 쌀값이 비싸죠. 비싸죠. 뭐 사실 뭐 이거 절대적으로 뭐 비싸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보면은 다 비싸다라는 것들은 뭐 다들 인정하잖아요. 보면. 쌀값이 비싸냐 그러면 그건데 우리나라가 1인당 그 가구 소비량을 보면
56kg쯤 되거든요. 예. 뭐 고기 먹는 만큼 먹어요. 그러면은 키로에 만약에 2,000원 정도 하면은 예. 10한 1, 2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쌀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중이 10몇만 원 거죠. 10만 원대 초반인 거죠. 10만 원 중반인 거죠. 한 달에 10,000원? 물론 이제 실제 슈퍼에서는 약간 조금 더 비싸게 팔립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주식으로 매일 먹는 것 치고 1년에 한 20만 원 정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많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쌀값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맞죠. 뭐 그래서 관세를 뭐 500%를 넘게 매겨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본 갔을 때 쌀값이 없던가 싶어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또 쌀이 유통되는 방식, 우리나라는 이제 백미 방식 유통이 되잖아요. 일단은 다 도정을 해서 유통해요. 보관은 벽시로 가지고 이게 그렇죠. 건조시켜 보관을 하다가 출하할 때는 출하할 때 도정을 해서 나오죠. 도정 일자가 다 찍혀 있죠. 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현미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현미 상태로 이렇게 소매점에서 이게 도정을 해주는 즉석 경우도 도정기. 있고, 물론 현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하고는 유통 구조가 좀 다르죠. 다르다. 일본 농림부죠. 농림부의 그 현미 기준 가격을 봤을 때 전국 평균 가격이 키로당 한 2,000원 좀 넘어가는 2,000원 거고요. 좀 넘어가는. 우리나라 백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00원. 그 사이에 또 일본 엔화가 또 더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한 1,000원, 1,900원대 이렇게 내려갔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엔화를 적용해서 계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백미로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나라 가격하고 비슷해지겠다. 비슷해지는 거죠. 현미가 백미보다 앞에 한 10% 정도 이렇게 양이 더 많죠 아무래도. 네, 10% 정도, 10% 15% 정도 잘라내야 되니까 비슷해지는 거죠 가격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은 이제 즉석 도정미 해서 이렇게 몇 분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갈아주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 잊어먹으셨죠. 이제 분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분도라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벼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벼는 이제 벽시하고 씨눈이 있죠. 쌀눈이라고 그러고 씨눈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발화할 수 있는 유전 정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이 배유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껍데기 바로 배유를 덮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갈색이나 이제 약간 갈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 호분층이라고 부르는데 무게로 치면은 무겁다. 5-6%쯤 됩니다. 이 전체로 치면은. 그리고 이 쌀눈 같은 경우가 한 2-3%쯤 되고 나머지가 거의 한 92%가 그러면 이제 그 흰 쌀 부분이죠. 그리고 완격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벼 무게를 가지고 쌀 무게를 바꿀 때는 곱하기 한 72% 정도를 곱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그 정도는 떨어내야 된다. 그 옛날에는 통계를 낼 때 벼 무게로 통계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에서는 패디라이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막 좀 정조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들이 요즘 잘 안 쓰는 용어들이죠. 근데 이 통계 수치를 볼 때 패디라이스라는 거는 이게 완계가 있는 걸 얘기하고 그냥 라이스라면 이제 화이트 라이스. 우리가 이게 완계가 없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치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걸로 썼다고 요즘 이걸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 걸 하려면 이걸 다 환산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통계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는 환산 수치가 제대로 잘 이거를 예를 들면 더 깎는 게 기준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치가 뚝뚝 달라지는 경우. 하여튼 이거는 뭐 너무 자세한 얘기니까 이게 우리가 분돔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호분층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벽시가 발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초기 단계 생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소가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삭이 나게 하는데 그 효소들이 대부분 여기 호분층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들 밥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죠. 별로 그렇게 밥맛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밥맛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결을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현이라고 하고 완결을 벗겨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숫돌 같은데 부딪혀서 이렇게 갈아냅니다. 갈아내는데 그럼 호분층이 떨어져. 호분층이 나가죠. 호분층이 두 개를 합치면 8%쯤 되잖아요. 그래서 8%쯤을 잘라내는 게 이게 백미로 만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8%를 잘라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10분도 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분도라 그러면은 더 깎은 거죠. 더 깎은 거죠. 여기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12분도 같으면 이게 팔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8%가 잘라내는 그 호분층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 되면 무게의 한 90%좀 남는다. 현미가서
현미에서 12분도 살이 된다 치면 예. 90%쯤 무게가 남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12분도 살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먹는 거는 그럼 몇 분도? 10이나 13분도짜리 13분도. 보통은 12분도인데 요즘은 예. 좀 더 깎으면 13분도. 13분도. 좀 더 많이 깎으면 15분도 살 수 있는데 혹시 그거 아셨어요? 옛날에는 80년대 밥이 모자랄 때는 예. 그 12분도 살을 못하게 했던 예. 막 금지시키고 어릴 때 기억나요 보면은. 네, 이거 막 뉴스에 나오고 예. 10분도도 안 돼. 뭐 네, 네. 예. 막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아마도 살이 색깔이 지금처럼 하얗지 않는 살을 네. 대부분 먹었을 거다. 근데 무게가 보통 2, 3%씩 날아간다 생각하면 뭐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쌀이 없어서 막 수입을 했는데 그냥 대충 먹으면 다 몸에도 좋다며 네. 하고 이제 먹던 그런 시절. 우리가 보통 먹는 거는 12분도에서 13분도 13분도 정도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현미를 근데 완전히 이렇게 현미 그 상태로 먹기는 좀 버겁죠. 버겁죠. 예.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예. 한 5% 정도를 깎으면은 쌀론이 대부분 한 남아있는 그 절반 정도 이상은 남아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예. 약간 먹기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현미 같은 경우는 먹을 때 그럼 5분돌로 깎아주세요. 한 7분도로 깎아주세요. 이런 정도 하면 이제 영양가하고 맛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이 되고 있다. 네,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깎는 게 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일본 사케거든요. 사케 많이 깎죠. 많이 깎죠. 예.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단백질이 그럼 요 표면에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효소감이 이렇게 약간씩 안쪽에 좀 침투해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작긴 하겠지만 단백질이 완전히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케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이 많으면 술에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일본 사케가 좀 일본 사람답게 극단적으로 향을 중시하는 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깔끔한 맛을 중시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 사케는 향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많이 자르는 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은 사케 하면 준마이라고 많이 들었죠. 예. 준마이가 이제 순수한 쌀이다. 순수한 쌀. 최소한 30% 이상은 깎아내야 된다. 아, 백미에서도 더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보통 우리가 먹는 게 보통 10% 정도 깎아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30% 정도를 깎아야 사케가 되는 거죠. 사케가 된다. 야, 이게 그걸 우리가 준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60%, 그 40%까지 깎는 거, 예. 이 40%를 날려보내는 걸 예. 준마이 긴조라고 하고, 준마이 긴조. 그 다음에 절반 정도를 확 줄여버리는 거, 이야.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하는 예. 이런 이게 50분 잘라내게 되면 살이 이제 거의 뭡니까? 신운 형태 보이잖아요. 예. 그림 오듯이 동글동글해지고 아주 깨끗한 좁쌀처럼 네. 보입니다. 이게 저도 실제로 실물을 보고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사케를 만들 때는 일본 사람들도 순수하게 뭐 쌀하고 물하고 이렇게 고지라고 해야죠. 누룩만 예. 섞어 만드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준마이 형태로 보는 거. 예. 그리고 이쪽에 일본 쌀 중에서 약간 뭡니까 이거 증류주 있잖아요. 증류주 약간 썩는 거. 요걸 같은 게 했을 때는 후추슈, 뭐 혼조조, 긴조, 다이긴조 이게 준마이가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순수 아니면 뭔가 약간 섞여 있어.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향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증류주 향이 살짝 가미되니까 네. 약간 좀 다른 향이 나는 거죠. 어쨌든 자관 일본 사케는 많이 깎아낸다. 절반 정도 깎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이 쌀은 굉장히 이쯤 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원래 사케 만든 쌀이 이렇게 약간 좀 뚱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카야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네. 준마이나 많이 보셨을 거고 준마이 긴조까지는 뭐 좋은 데 가면은 뭐 있는데 그렇죠. 크게 한턱 쏠 때는 준마이 긴조까지 가지만 다이긴조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저는 잘 못 봤어요. 네네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는데 이것도 민감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나라 쌀은 예를 들어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양이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통일벼가 아직도 재배되는 시절이었고 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별로 이건 생각이 없을 때였습니다. 정부가 다 수미해서 전부 다 배급해줬고 농민들도 그때 연구소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또 보면은 연구를 하는데 밥맛이 얼마나 좋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비료를 심고 뭘 하면은 수량이 얼마나 늘었냐, 수확량이 얼마 늘었냐, 투입 대비 얼마 더 늘냐. 이게 첫 번째 90년대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밥맛은 크게 신경 안 썼다. 네. 그렇지만은 80년대부터 살기 좋아지니까 당연히 밥맛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밥맛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칼로스 살, 맛있다고 그때 지금 뭐 그렇게 소소한데 보면. 근데 지금 먹으면 사람들 못 먹죠. 그때는 맛있었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전설의 칼로스. 칼로스 살.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먹으면은 이게 이랬어 이런 느낌이고.
근데 그럼 좋은 쌀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밥맛 좋은 쌀이라는 게 뭐 지난 시간에 뭐 일본 뭐 이제 품종도 이야기 쭉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입에 들어왔을 때 이 밥 참 맛있네. 네. 라고 하는 그 맛있네라는 말을 나오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신경을 써야 됩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 쌀 생산 구조가 정부 중심으로 돼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자보급부터 수매도 농협이, 지금은 농협이 하죠. 예, 예전에 농협이 거의 다 하고. 국가에서 다 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제 수입 개방되고부터는 점점 더 이제 그 쌀도 개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았고 또 외국사의 선호도 컸잖아요. 네. 경기도 같으면은 추청이 거의 대부분 심어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일본 품종이었죠.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이 국가가 또 나섰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좀 지금 보면은 네.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 농업이라는 이게 국가가 깊숙이 개입했었거든요. 이걸 단번에 뭘 할 수 없다. 이걸 뭐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진청이 이제 그 양 많이 나오는 쌀이 아닌 이제 맛이 좋은 쌀. 그 농장 입장에서는 품종을 맛있게 개발을 했잖아요. 네. 야,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맛있는 품종을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예. 먼저 사람들인데 쌀은 추청이 일단은 딱 박혀 있고, 예. 새로 만든 품종이 별로 인식도 없고, 그리고 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쌀 보급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보급 체계.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이게 수매하고 뭐 수매를 할 때는 무게로 값을 쳐주지 예. 맛으로 값을 쳐주지 않거든요. 예. 근데 쌀을 예를 들면 아까 이 호분층의 단백질 말씀을 드렸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치면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잘 자라니까. 뭐 단백질 함량은 높아지니까 맛이 밥맛이 없고. 떨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소 비료를 적게 쳐서 밥맛이 좋은 쌀을 원하고 네. 농민의 이익을 크게 하는 방식은 질소 비료를 많이 쳐가지고 수량이 많은 걸 원하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게 작동을 하면은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잖아요. 네. 조정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이게 정부가 무조건 수매해 주는 걸 개발이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양 소출이 많은 걸로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딜레마들이 존재하는 거죠. 딜레마들이 존재하니까 정부에서 한 게 뭐냐면 농진청에서 네. 탑라이스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탑라이스 최고의 쌀.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할 때 근무할 때였으니까 네. 어색했거든요. 왜냐면 탑라이스. 예. 정부기관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예. 근데도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한 거는 아마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2005년 예, 네네. 정도니까. 여기 있는 품종을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쌀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좋은 품종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시절 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품종이 섞여 버리는 거죠. 대충 뭐 섞어서 그냥 다 뭐. 네. 이게 농민은 다수학 품종을 만들고 네. 이쪽 농민은 이게 품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네. 섞여버리죠. 농민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한 게 어떻게 구분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냥 다 쌀로에 들어가면 다 그냥 쌀. 뭐 네. 이렇게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죠. 이런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생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50헥타르, 100헥타르 생산 단지를 만들고 그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한 가지 품종만 생산하고 이거 품종은 또 건조기 하나의 사일로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시키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2005년부터 이제 2005년부터 시작된 거죠. 얼마 안 됐구나.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품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 그리고 있긴 했어도 그럼 경기도는 대부분 낙개발에 추청을 심었을 거니까 네. 대충 뭐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그래서 경기미가 그 때문에 명성이 좀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많이 심지 마라. 빽빽하게 심지 마라. 네, 그러면 또 이게 뭐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약도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적절하게 해라. 네. 그 다음에 비료를 적게 줘라. 네. 10알당 7kg 이하로 줘라는 거고 그러면 7kg 이하로 주게 되면 품종이 되게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되게 되거든요. 맞춰지는군요, 보면. 네, 그러면은 그래 단백질 6.5% 이하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품종 등록할 때 네. 전부 다 다수학 품종으로 다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도 약간 엮일러 셉니다만 이해하셔야 될 게 이분들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품종은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렇게 하고 품종이 등록이 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산하는데 밥맛도 좋습니다. 네. 많이 생산하는 게 중심이죠. 네. 아무래도 무게 방점이. 근데 그게 이걸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 왜냐하면 품종 개발을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신동진 참동진 사태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방제를 해라. 그 다음에 품질 검사해라. 그 다음에 그 품질 관리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 품질 보면은 뭐 건조도 보면은 너무 고온으로 하지 말고 고온으로 빨리 건조하지 말고 천천히 건조해라. 그 다음에 벼를 보관을 할 때 네. 15도 CR로 이렇게 좋은 쿨하게 보관해라. 저장해라. 그 다음에 또
도정을 하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쌀에다 돌고르기 많이 했었죠. 많이 했죠. 이빨 많이 나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하고. 요즘 분들은 이제 그런 모르죠.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도정 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도정 시설도 시장에서 쌀 사면 항상 이렇게 그 돌 고르는 기계에서 덜덜덜 털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쌀 보면 또 까만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요즘은 근데 그거 없잖아요. 없죠. 하얗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도정을 할 때 색채 선별기라고 색깔이 다른 놈을 색깔로. 바람을 푹푹 불어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 순간? 네. 이야. 이래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벼에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벼가 제일 어려운 게 잡초벼라고 하거든요. 벼인데 이걸 잡초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 피 말고 이게 제초제로 죽일 수가 없어요. 벼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전년도에 우리가 심지 않았지만 이 싹이 떨어져가지고 발화대가 나면은 이게 크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익으면은 근데 익을 때가 얘는 남들은 다 익었는데 얘는 새파란 이게 청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요즘은 도전 기술이 좋아져 다 골라내는군요 보면. 다 골라내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뭐 채로 쳐서 분리를 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 단계 분리 못하는 거는 이제 이게 색깔을 가지고 색채 분리기로 축 하면서 이제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 더 맛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도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롤러를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껍질 벗기고 갈래 그러면 이게 깨집니다. 또 깨지는 건데 깨지면 밥이 떡밥이 되죠. 떡밥이 되죠. 이게 맛이 없어요. 쌀이 돼 버리는데 떡이나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밥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즉석밥 많이 드시잖아요. 즉석밥이 어떤 브랜드 거는 맛있고 어떤 브랜드는 맛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놓고 시험을 해보다가 차이가 그거였어요. 이쪽 밥맛이 좋은 브랜드 거는 밥알 모양이 분명해. 이렇게 완전미라고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 같고 좀 저렴한 브랜드 거는 그렇지 않은 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거 햇밥 만드는 그 공장까지 가보면서 이제 다른 심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문하면서 이게 어떤 게 보면서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가장 맛있는 게 어떻게 보면 즉석밥이라고 예, 저희 아들도 그래요. 햇반이 제일 맛있다고. 사실 이게 밥을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박사님도 그런지 몰라도 좋은 쌀을 많이 갖다 쓰는 편이거든요. 네,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선물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밥을 바꿔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정말 나거든요. 저도 요즘 밥을 하면은 이 반찬을 아무것도 안 먹고 밥을 탁 하면 뜸 들이자마자 이거 한 숟가락만 이렇게 맛을 보거든요. 모든 쌀을 가지고. 아우 정말 좋습니다.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점심 되게 배고픕니다. 근데 그 할 때 보면은 즉석밥 만드는 공장에서는 산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거죠. 완전미 비율을 얼마 이상 돼야 되고 품종은 뭐를 써야 되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해요. 거의 뭐 공산품처럼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의 워낙 많은 양을 쓰니까 대량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통을 시키면은 다 즉석밥처럼 다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이렇게 소형 여러 가지 형태가 산재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을 쓰면은 좋은 밥을 먹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 탑라이스 기준들을 잘 맞춘 밥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으면 아무래도 맛있겠군요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탑라이스 사업 자체가 뭐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발전하는데 어쨌든 정부 개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켰다. 이렇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기준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쌀 이야기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쌀이 주식이다 이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많이 줄었죠 쌀 이야기.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가 이거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쌀의 딜레마가 우리나라는 농업은 쌀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춰져 있어요. 모든 걸 만들어야죠. 제일 편해요 쌀 농사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국민들이 갑자기 쌀을 먹지 않아요. 농진청에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보급 시스템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탑라이스가 구현했던처럼 완벽하게 됐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거죠. 아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사람들은 쌀을 안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밥맛을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식량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또 농가의 그 소득 문제 같은 거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늘어날까요, 근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딜레마가 빠져버렸고. 그래서 뭐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우리나라 미래의 식량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대체 작물을 심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부권 1호로 이어지는 그걸로 이어지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해주시죠, 예. 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럴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부권 1호가 예. 양국법에 양국관리법 관련 4월달에 예. 4월달에 있었죠. 그 내용이 쌀을 안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다 연결돼요. 왜냐하면 농가 구조에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당시는 솔직히 위험했거든요. 이거 발언하면은. 근데 지금은 좀 시간 지났으니까 6개월이 지났으니까 좀 냉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건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법이 이거였어요. 3%나 5% 정도 만약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쌀값이 한 5에서 8% 오르면 5% 정도 오르면은 정부가 무조건 구매를 해라. 떨어지면 아닌가요? 쌀값이 떨어지면 예. 떨어지면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든지 네. 아니면 쌀값이 떨어지든지 네. 그 중에면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무조건 시장 격리라고 하죠. 우한 단어겠나 시장 격리. 정부가 사서 창고에 재어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사가지고 시장 가격으로.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죠. 이 법안이 있었죠. 근데 이게 논란은 많았죠. 이것도 여전히 지금도 사실 논란이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장점만 있으면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렇죠. 다 했죠. 이게 밥맛하고 여러 가지 연결돼 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밥맛이 그러면 우리가 살 소비를 늘리려 그러면은 결론 문제는 살 소비를 늘려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살 소비를 살을 안 먹는 이유가 뭐 다이어트 때문에도 있고 당뇨병을 높은 이런 좀 약간 좀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은 쌀을 만약에 소비를 늘리려 그러면 품질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품질을 좋게 만들려 그러면 수량을 줄여야죠. 그렇죠. 시스템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질소비를 좋게 앞에 탑라이스 기준처럼 지키고 유통을 할 때도 이 품종을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고 그다음 또 도정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소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모든 걸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잘 지킨 것들은 집에서 밥을 해보시면은 밥맛이 굉장히 좋아요. 윤기가 절절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끝내주면 밥만 가지고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쌀들은 밥맛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식당에서 대부분 밥을 먹는데 이거 참 짜증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제일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 쌀 소비 늘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저도 좀 화가 막 치미거든요. 어떤 육개장집을 갔는데 밥을 했는데요. 밥이 생쌀처럼 나와요. 주로 이거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떡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럼 이게 좋은 쌀을 좀 적절하게 좋은 쌀을 쓰고 이거를 좀 이렇게 보관을 오래 하지 않고 이런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이게 괜찮거든요. 식당 매출이 늘어날 텐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굳이 또 돌솥밥에 밥을 안 해도 밥맛이 좋거든요. 그렇죠. 정말 밥맛이 좋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쌀값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안 먹어서 이제 자꾸 문제가 돼요. 옛날에 다량 생산에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쌀을 안 먹으니까 사실 고기만큼 먹어요. 지금 우리가 한 56kg 정도 이제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류 소비량이 56kg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과채류, 야채 소비량이 또한 56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장점은 이제 농가 소득이 안정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농가들이 어렵고 농촌이 어렵고 이걸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쪽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농민들 일부 농업 법인들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해주면은 양으로만 승부해버리는 거죠. 양으로만 승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부가 무조건 사줘야 된다 하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노력할 거다 이런 거는 좋을 필요 없죠. 우리가 우리 정책을 세우거나 할 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하잖아요. 항상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항상 현실이 되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예외 없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우리가 현실에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참 좋은 말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 또 기존에 우리가 고품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왔던 그런 입장하고 또 배치될 수도 또 그렇죠. 사실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쌀에 어쨌든 농가도 급격하게 줄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쌀을 더 이상 안 먹잖아요.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쌀의 품질을 개선하고 또 이렇게 식당에서든 밥맛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점점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고. 결국은 이제 이 쌀값이 뭐 비싸다 낮다 뭐 정부가 수매를 해야 된다 뭐 격리를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좋은 쌀 생산하고
우리가 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좋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좀 그렇죠. 인정을 하자. 네. 이게 뭐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시스템이 시대와 괴리되어 있는 농업이 미래가 어떻게 발전돼야 될 거냐. 네.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때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신동진 벽품종, 신동진, 삼동진 사태였죠. 근데 그게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벽품종은 몇 년마다 계속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동진이라는 품종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 한 1982년 정도에 이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진이 한 20년쯤 지난 이후에 1999년부터는 신종진이라는 품종으로 바뀌었죠. 신이니까 뭔가 새로 나왔겠죠. 동진에서 조금 바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20년쯤 지난 이후에 2022년도에 참동진을 이제 보급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진 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같았으면 고시카리 문제처럼 계통이 비슷하면은 같은 품종을 줬으면 동진 그냥 계속 이렇게 신동진으로 계속 갔으면 이래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그냥 이렇게 외형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거의 똑같죠, 그죠?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그냥 품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말씀드렸지 이게 같은 품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의 신동진과 지금의 신동진이 같으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같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냐의 문제고. 근데 이제 이게 쟁점이 됐던 게 하필이면 이거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이거 있잖아요. 이 논쟁이 한참 될 때였죠. 쌀값, 양국 관리법이 논쟁이 될 때였죠. 그러니까 이 신동진이 그럼 99년도에 이 품종을 등록할 때는 그 이전에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량이 597kg 헥타르당 10아르당 그러니까 300평 300평당 597kg이 나온다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다수하기 좋으니까 최대한 비료 막 비료 많이 때려놓고 한 597kg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요즘처럼 비료량을 줄이면은 530, 40kg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참동진도 530kg 나와요. 그러니까 수량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냥 키워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드에서 키워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 없다. 수량 차이가 없다. 근데 정부 수매제도에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농협에서 그 종자원에서는 보급하는 품종이 있잖아요. 공공 비축미를 하거든요. 그 정부에 수매하는 거는 비축미밖에 없어요. 이게 한 전략적으로 하는 게 40만 톤, 40만 대략 80만 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비축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되는데 그럼 정부는 어떤 쌀을 비축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부 보급종을 대개는 비축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좋은 쌀이라고 좋은 쌀이라고 해줬고 수요를 보장해 줘야 이게 계속 또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비축하는 비축미를 살 때 공공 비축미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격리 비축미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구입할 때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보급 품종이 아닌 대개 보급 품종을 구입하니까 신동진이 만약에 빠지고 참동진을 넣게 되면은 신동진 같은 경우는 2년 후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 비축미 안 넣습니다. 미리 공고를 하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은 다수학 품종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좀 순수하게 좋게 그냥 냉정하게 해석하면은 품종 교체 시기에 맞춰줬고 그때 하필이면 그게 운이 없었다.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논쟁이 휘말렸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또 이게 한 2026년까지로 이제 늦춰졌잖아요. 비축미를 계속 수매해주겠다 신동진을. 그리고 종자는 근데 보면은 참동진도 계속 보급하고 신동진도 보급하겠지만은 갈 거다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체는 돼야 돼요. 교체는 되겠죠. 교체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쌀값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관 우리가 과학적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정치라는 포커싱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과도한 그렇죠. 근데 전북 분들은 또 억울한 것도 좀 있는 게 차를 판매할 때 브랜드를 다 이렇게 품종명으로 판매를 했어요. 신동진 그렇죠. 그럼 전북 하면 신동진이었습니다. 신동진이었는데 갑자기 전북 어느 날 갑자기 전북 탐정 이렇게 하니까 짝퉁인가? 어색한 거죠. 굉장히 어색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고시까리는 고시까리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계통을 만들어가는 제도의 차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이제 뒤늦게 주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뭐 이천의 알참미, 여주의 영호진미, 진상미 수많은 품종들이 있었잖아요. 경북 일품미. 이게 하나의 다 지역 브랜드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다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경북의 일품미가 아니면 진상미가 갑자기 철원의 오대미가 아니고 이제 신진상미가 돼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브랜드라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가지고
이게 올라 그러냐 이런 걸 하면서 정치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쌀에 대해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품종이 도대체 뭐야? 품종이란 거 옛날 천년만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달라진 거를 같은 이름을 쓰게 해줄 거냐? 아니, 넌 바뀌었으니까 다른 거 하는 거야. 이거에 따른 이제 이름 변화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참 배경을 모르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야, 우리는 쌀을 언제 수입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왜냐면 2026년인가부터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가 아마 한미 FTA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없고, 우유 같은 경우도 2026년 되면은 이제 생유 같은 경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쌀은 언제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보면은? 쌀은 그 WTO 협정을 우루과이 라운드 때죠. 그때 체결할 때 방어를 쌀 하나만 겨우 막았었거든요. 너무 잘했죠. 방어를 잘 했는데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그래도 수입은 해야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씩 수입해가지고 지금 한 20년 좀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죠. 의무 수업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TRQ를 저관세율 적용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게 40.9만 톤에 이릅니다. 40.9만 톤. 40.9만 톤은 우리가 남아돌든 말든 무조건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2015년도에 또 재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때 하면서 밥살용 무조건 또 밥살용은 30% 써라. 그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쌀을 수입하면서 이게 전부 다 시중에 풀지 않고 전부 다 이게 가공용으로 다 써버리니까. 그렇죠. 주정용 또는 뭐 주로 주정으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쌀과자도 많이 나왔고 막걸리도 많이 나오고 이랬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수입 출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시장을 넓힐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직접 자기 쌀을 먹어봐야 이제 좋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 격리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2015년 이전에 그 무조건 밥살용을 30% 써라는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쌀값은 떨어지는데 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수입 쌀을 푸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창고에는 쌓이고 있다. 근데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이 협정을 그렇게 맺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혼란스럽게 나오거든요. 많은 소비자 입장을 볼 때는 사실 관심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뉴스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뉴스가 쌀값은 떨어지는데 왜 수입쌀이 나오지? 왜 공매를 해? 이렇게 왜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이 쌀을 막는 조건에서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되는 쌀을 계속 하염없이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일정 수준이 지나면 그것을 이제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가공용이든 아니면 사료용이든 뭐 처분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그런 대신에 이제 우리 쌀에다가는 513%의 관세를 내게 돼 있고 TRQ 물량 이외에는 수입하려면 513% 내야 되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면 이 관세율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의무로 수입돼야 되는 분량들을 좀 낮추는 게 사실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제 쌀에 우리가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면 한번 좀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원체 가격 차이가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리스크가 크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40만 톤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고 뭐 그걸 이제 기존 상황으로 놔야 되고 1년에 우리가 쌀을 얼마나 생산하죠? 대충 이제 평균적으로는 360만 톤 정도 나오는데 360만 톤. 그러니까 뭐 풍년이 들면은 380만 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이제 매년 수입을 하는 상황이군요. 의무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이야기하려면 저 1990년대 초반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 양어 규정들 다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게 핵심 사활을 거는 문제였고 그래서 다른 걸 다 내주고라도 자관 쌀은 지킨다. 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쨌든 막 정부가 계속해서 농민 입장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사실 벼가 전부 다였잖아요. 쌀이 농가 소득이 거의 가장 큰 비중이 있고 하니까 농가 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쌀 가격하고 똑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 2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전체 농가 소득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은데 이제 문제는 쌀값이 제일 밑에 베이스에서 이렇게 소득의 네네. 기본을 구성해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같은 거는 예. 논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좀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네. 활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 이제 쭉 많이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이제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맛있는 쌀과 관련돼서 보통 뭐 이야기할 때 보면은 뭐 전분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네. 이 아까 저번에 이제 뭐 단백질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밥맛과 관련된 사항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요거는 약간 화학을 전분 얘기를 하려면 어렵다. 화학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예. 그 전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1차적으로 광합성을 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물질이 포도당. 글루코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하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 전분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어놓은 겁니다. 연결돼서 이어놓은 거죠. 이어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일자로 쭉 이어놓으면은 이것처럼 예.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놓은 걸 우리가 아밀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아밀로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막 쳐졌잖아요. 예. 가지가 쳐진 걸 가지고 아밀로펙틴이라고 합니다. 아밀로펙틴.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게. 일자냐? 가지냐? 네. 그런데 우리가 전분이라고 얘기하는 전분이라고 하는 거 셀룰로스 있잖아요. 예. 이파리를 구성하는 거. 예. 이거의 차이가 화학적 구성은 거의 똑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광합성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이 굉장히 신기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파 1사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우리가 먹는 전분 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것 중에서 하나가 이게 여기 있는 게 수소가 OH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게 있어요, 위에. 이게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뒤집어져서 붙으면?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베타 D 글루코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모양이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약간 거의 똑같아요. 그냥 사람은 똑같이 둘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셀룰로스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 가지가 없어지니까 이 결합이 촘촘해지거든요. 굉장히 튼튼한 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과일나무에서는 우리가 과일이 달리잖아요. 예. 포도당이 있는 과일이 달리죠. 근데 목화에서는 솜이 달리죠. 똑같은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포도당인데 이렇게 뭡니까? 결합이 형태에 따라서 알파 1사 결합이 되면 우리가 밥이 되는 거고 과일이 되는 거고 어떤 데는 솜이 달리고 베타 1사 결합으로 결합하면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벽씨가 그럼 발화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효소가 몇 개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씨앗에는 굉장히 심플한 게 이 기본적으로 이 전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결합을 가지고 끊어가지고 결합만 살짝 바꿔주면은 이게 밥이 됐다가 이게 이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모양이 확 달라지고 물성도 달라지고 벽돌은 똑같은데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칩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분과 셀룰로스는 다 같은 포도당이다. 그렇죠. 근데 소가 씹고 있는 그 셀룰로스 풀떼기나 사람 우리 입에 들어가는 밥이나 근본으로 따지면 똑같다. 근본적으로 소가 먹는 것도 근본적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었잖아요. 셀룰로스니까. 소는 이것도 재밌는데 사실 이것도 소가 풀을 먹으려 그러면은 셀룰로스는 소화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소가 얘는 앉아 있으면 쉬는 동안에 계속 되새김질 하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밥 한 번 먹고 계속. 그러니까 소가 위가 4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하루 12시간씩 이렇게 되새김질 하거든요. 이게 속에 풀을 뜯었던 걸 가지고 다시 토해가지고 입에서 다시 씹습니다. 그래서 소가 다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톡이. 이렇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하면서 메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또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라면서 이게 나오는 거고. 그 셀룰로스 때문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셀룰로스를 먹을 수 있으면 훨씬 세상에 식량만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요즘은 셀룰로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샐러드. 샐러드. 네. 이게 똑같은 글루코스인데 소화가 안 되죠.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쌀을 얘기를 할 때는 쌀 아래는 보통 전분에는 우리가 어떤 쌀이든 밀이든 간에 대개는 이 아밀로펙틴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지가 돼 있는 가지가 붙어 있는 이게 한 80%쯤 있고 80%쯤 있고 여기 한 20%쯤 있습니다. 아밀로스가 대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입에 먹기 좋은 전분이고 근데 이게 여기 긴 거 있잖아요. 이게 많아지면은 아밀로스가 많아지면 점성이 떨어지는 거죠. 점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아밀로펙틴 이게 가지가 달린 게 많아지면은 뭔가 이렇게 엉켜 있을 것 같잖아요. 끈적끈적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이게 찹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찹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는 사람들이 자포니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게 보통 한 15%에서 20%, 한 17, 18%쯤 되는 게고 풀풀 날아가는 안남미라고 그러는 것들은
한 25%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이가 있구나. 네. 그게 이제 큰 차이를 만드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하거나 할 때는 두 개가 이렇게 엉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엉켜 있으면은 우리가 밥을 한다는 거는 물을 넣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 결합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대체 수소결합 얘기하는데 결합을 이게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찹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풀어져 있으면 굳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맵쌀 같으면 이게 빨리 굳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아밀로스 함량이 더 많으면은 더 빨리 굳어가 딱딱해지겠죠. 대신에 또 더 잘 펴지는 문제가 있고. 이걸 전분의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오래 두면 딱딱해서 못 먹는 그런 원인도 생기고 또 하나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약간 깨뜨려주면은 안 굳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겠네요. 저 화학 결합 구조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안 굳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자꾸 치다 보면은 이 아밀로스가 만약 안으로 쭉쭉 들어가고 스타치가 이게 아밀로팩들이 바깥으로 쭉쭉쭉 나와가지고 막을 만들어줄 것 같으면 막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안 굳을 것 같은데. 그죠. 화학 구조는 변하고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제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기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 굳지 않는 떡이라고. 굳지 않는 떡. 그래서 굳지 않은 떡이라는 건 별로 다른 기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이걸 매우 많이 쳐서. 치대는 방식만. 쳐대는 방식만 5분, 10분 정도 더 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1년 놔도 이게 굳지가 않더라.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내 데워 먹어서 바로 이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전분 노화가 이게 뭐 특별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전분의 어떤 그 결합 방식을 전분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가공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쭉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 쌀에 대해서 나 다 알아라고 하시는 분 몇 개나 아시나요? 보면 한번 퀴즈 내고 싶어요. 10개 중에 몇 개를 아실까? 잘 안다 생각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오해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신에 차서 내 생각과 다른 거를 또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면 저건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가 맨날 보는 밥이지만 그 속에는 과학부터 역사 그 다음에 또 사회 경제 모든 요소가 다 숨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마인드 그리고 저래?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밥처럼 끈덕끈덕하게 붙어가지고 좀 열심히 그렇죠.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옳았고 맞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1990년대 쌀에 대해서 가졌던 지식과 올바른 관점이라는 게 2023년에도 과연 맞을 것이냐를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쌀 품종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그 특성을 변화시키고 또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 간다라는 게 이번 쌀 특강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이고 장시간 걸쳐가지고 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주신 우리 남재학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드시는 쌀 드시면서 뭔가 한 숟갈 드시면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해주신 남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